이제 흥선대원군의 내적인 어떤 그 개혁이었습니다. 하여튼 두 개의 목표였어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깥쪽, 이 외적인 어떤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외부적인 어떤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자, 이 당시에 지금 이 서세동점의 시대였거든요. 서세동점의 시대였거든요. 즉 서양 세력들이 동쪽으로 석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중국 문 열렸어요. 영국에 의해서 아편 전쟁에 의해서 문 열렸어요. 일본요, 예, 미국의 포함 외교에 의해서 문 열렸어요. 지금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그 중국의 북경 베이징이 영국 프랑스군에 의해서 점령까지 당합니다. 이 양이 서양 세력들에 의해서 점령까지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죠.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당시 그 지식인들이 어떨까? 거의 전 거의 패닉 상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의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만약에 미국이 지금 중국에 의해서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든지 뭐 지금 거의 뭐 종속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그 혈맹 관계 이를 갖고 있었던 이 미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시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패닉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죠? 그 당시 지식인들이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겠죠. 중국, 그 대국, 그 수도가 점령이 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 말은 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위기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흥선대원군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때 나왔던 흥선대원군의 그 외교 노선이 뭐였냐면요. 바로 통상수교 거부였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네, 이 통상수교 거부 노선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통상수교 거부 노선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통상수교 거부 노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시기별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통상수교 거부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1866년입니다. 자, 1866년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볼게요. 이 서세동점의 그 과정에서 특히 이 흥선대원군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베이징이 지금 영국 프랑스군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라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중재를 해요. 러시아가 중재를 하는데 그 중재의 대가로 뭘 가져가냐면 연해주를 가져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서양 열강이 우리나라의 국경선과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만강 쪽으로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청나라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국경을 점령했다는 그 서양 세력, 그 러시아와 우리가 지금 국경을 접한다? 이거는 엄청난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흥선대원군도 EEJ2, 중국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 외교술이지 않습니까? 그 EJ 전술을 좀 활용하려고 그래서 프랑스에 들어와 있는 이 프랑스를 중국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프랑스가 러시아를 좀 견제토록, 프랑스와 러시아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시도를 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불러요. 너희들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군함 좀 끌고 와서 러시아 견제 가능해? 가능하면 천주교? 너희 천주교 어떻게 좀 내가 좀 한번 좀 손 좀 뒤 좀 봐줄 수 있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협상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 협상이 또 이 양반 유생들한테 알려지자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양반 유생들이 불만이 지금 부글부글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흥선대원군도 지금 막 계속 누르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외적인 측면에서 양반 유생들이 프랑스를 지금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자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흥선대원에 또 따지는 거죠. 그때 흥선대원이 선택한 건 뭐냐면 이걸 또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치 기술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내부의 어떤 그 불만 같은 것들은 이 외부의 어떤 무언가를 끌어들이면 무마가 될 수 있어요. 네.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그 노래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어떻게 하죠? 따지러 가야겠다. 원래 그 노래 그 전에 이 주인공하고 엄마하고 싸웠었어요. 엄마가 자꾸 학원을 막 보내는 거야. 학원 가기 싫은 거야. 난 엄마가 미워! 싫어! 그런데 이웃집 순이가 우리 엄마를 할매로 놀리자 그 믿고 싫었던 그 엄마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보호 본능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학원을 자꾸 보내려고 했던 엄마, 그 미웠던 엄마는 잊고 이제는 따지러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대외적 요건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는 단결이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외적인 어떤 갈등 구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내적인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을 누르는, 무마시키는 그런 기술, 정치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지금 두 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찍어 누르는 거 지금 양반 유생들 부글부글해. 그런데 여기 이 외적인 측면도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네. 이거 눌러주는 거예요. 이거를 틀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알았어. 확실히 내가 너희들 얘기 들어줄게. 그러면서 이쪽 개혁 그냥 계속 쭉 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원해? 천주교 박해? 알아서 확실하게 내가 해줄게. 해서 대대적인 천주교 신자 박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병인 박해라는 거예요. 병인 박해. 이때 이제 이 프랑스 선교사들도 처형당해요. 프랑스 선교사들 처형당합니다. 이게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 일어나는 거 배경을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병인 박해가 일어난 지역은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말이죠. 1866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 평양에서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뭐냐면요. 미국 상선이에요. 미국 상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통상을 요구하겠죠. 근데 이 당시에 그 평양을 그 지금 통치하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박규수였습니다. 박규수. 이 박규수가 평양 군민들과 함께 말이죠. 이 제너럴 셔머너를 다 불태워버려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선원들도 다 불태워 죽었겠죠. 그죠? 왜냐면 맨 처음에 잘해주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좋은 사람들 참 착합니다. 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너럴 셔머너 들어왔을 때 먹을 것도 주고 뭘 원해 해서 참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그렇게 배불리 먹여놨는데 이 제너럴 셔머너가 밤에 말이죠. 육지에 내려와가지고 그 민가를 덮치면서 약탈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참 착한 참 좋은 사람들인데 이게 한번 탁 돌면 또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태워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태워가지고. 그죠?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에요. 이 사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우선 지금 급한 게 뭐냐면 이 병인 박해가 이제 알려진 거야. 알려지면서 이 프랑스 지금 선교사가 죽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그게 바로 병인 양요예요. 병인 양요가 벌어진 적은 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배울 텐데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활약했던 인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병인 양요 때 활약했던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한성근, 문수산성,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활약을 하고요. 그 다음이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활약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어떤 그 거센 저항의 직면에서 프랑스가 물러나죠. 그러면서 이 프랑스가 뭐래요? 프랑스가 외교 장각을 약탈하죠. 네. 이게 바로 병인양요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들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병인 양요의 원인이 뭐다? 자, 이렇게 병인 박해에서부터 출발해서 병인 양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이런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병인 양요 때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물리쳤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걸 물리친 거 맞아? 고민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은 피해를 봐요. 왜냐면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 영화 그 아바타 보시면, 아바타를 보셨나요? 네, 보시면, 그 엄청난 그 무기를 갖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 보셨죠? 뭐, 그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의 이 배에서 이 포를 쏘는데 그 포가 정말 딱 고정해가지고요. 조준해서 그냥 빡빡 쏴대요. 파괴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포는요, 이게 어떤 포냐면 이렇게 뿅 쏘면요, 이게 소리가 뿅, 그 다음엔 뭐냐면 꽝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터지면서. 근데 그 소리가 아니라 뿅 하면 그 다음 소리는 꽝이 아니라 쿵이에요. 꽝이 아니라 쿵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포가 안 터져요. 포가 안 터져요. 우리나라 포는 어떤 거냐면, 이게 철로 만든 그 포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지는 거에서 그 나무로 만든 배가 있으면 그 배에 타결 가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침몰시키는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안 터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정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사정거리도 짧죠? 뭐 맞아봐야 또 이 군함 같은 건 이 철로 만들지 않습니까? 별로 큰 타격도 안 줘요. 근데 거쪽은 딱 조준하고 빡빡 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이겨내려면 인해 전술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땅에 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든 물리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인명피해가 많이 났던 싸움이 바로 이 병인 양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병인 양요 물리쳤어요. 예, 물리쳤습니다. 물리쳤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1868년도에 정말 이거는 천일 공노할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예, 바로 이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 사건이 벌어져요. 이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 사건은 뭐냐면요. 이건 이제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거는 충남 덕산 벌어지는데, 이 오페르트가 말이죠. 통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남현군이 누구냐면 흥선대원의 아버지예요. 그 흥선대원 아버지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흥선대원 앞에 딱 넣고 그거 갖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국주의의 모습들이 다 이랬습니다. 제국주의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랬어요. 이 오페르트는 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의 어떤 모습들. 영국은 여러분들 청나라 문 열 때 어떻게 했어요? 아편 팔아가지고 그 자신들의 그 흑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타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 삼아가지고 돈을 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통상을 요구한다? 정말 제국주의 민낯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긴 제국주의 그 노예무역하면서 말이죠. 그 아프리카의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 일을 시키고 동물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전시도 시키고 글쎄요 뭐 신사의 나라 영국이니 에티켓의 나라 프랑스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들이
다 전부는 아니란 얘기죠. 제국주의 어떤 그 모습 그 당시에는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네. 이제 실패래요. 이게 결국 이제 이게 물때도 있고 이게 들어왔다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 저항도 있고 결국 이 사건 실패하지만 이 사실을 알은 조선 정부가 어땠겠습니까? 이건 이 인간들하고는 이게 상종을 못하겠구나,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구나, 이거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1871년도에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바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던 사건. 네. 그게 바로 신미양요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미양요가 되는 것이죠. 이 신미양요 역시 강화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인물을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제연. 네. 어제연이 이 광성보에서 또 활약을 했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그 희생을 냅니다. 여러분들 강화도에 한번 가시면요, 그 신미양요 그 광성보 이쪽에 가시면요, 그 무명용사의 무명용사의 어떤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없는, 얼마 만에 죽었으면은 그 이름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화도는 참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근대의 강화도는 어떤 곳이었냐면, 전근대의 강화도는 뭐냐면 마지막 보루였죠. 마지막 보루. 즉 국난에 빠졌을 때 왕이 강화도로 옮겨서 끝까지 항전하는 어떤 그곳이 강화도였죠.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그 무신 정권이 어디로 천도를 해요? 강화도로 천도해서 끝까지 항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도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정묘호란 벌어졌을 때 조선 정부가 어디로 가요? 강화도로 가서 또 항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강화도는요, 최후의 보루였어요. 왜냐면 강화도로 넘어가는 그 육지에서 강화도로 넘어가는 그 강이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넓진 않아요. 좁은데 문제는 뭐냐면 물살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물살 소리가 막 들려요. 무서워요. 저 물살이 내가 들어가면 진짜 이거 뭐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겠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물살이 굉장히 빠르니까 쉽게 배들이 건너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화도는 전근대 파트만 해도 그런 어떤 그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현대로 들어오면요, 이 강화도는 어떤 곳이 되냐면 서세동점, 이 서양 세력들이 동쪽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서양 세력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관문이 돼요. 입구가 되는 것이죠. 전근대 파트는 최후의 보루였지만 이제는 침략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강화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병인양요도 지금 강화도, 프랑스 쳐들어가서 강화도, 신미양요도 이제 강화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화도 쪽 들어오는 거 일본, 운요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강화도. 이렇게 침략의 관문으로서의 강화도가 또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말이죠. 이때 미국이 또 이 장수기를 또 가져가죠. 장수깃발을 가져갑니다. 장수깃발 그래 가져가가지고 이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미국 해병대의 첫 번째 전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는 정말 지금 우방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를 보면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과도 싸운 거예요. 많은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켜는 냈지만 어쨌건 간에 그 외교라고 하는 거는요, 영원한 건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친구가 돼 있잖아요. 그 친구가 또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른다는 얘기죠.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을 갖는 것. 힘이 없으면 우리가 적도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어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 바로 이제 신미양요.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 신미양에서 여러분도 기억할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승리한,
이렇게 승리한 이 심의양요를 통해 가지고 물리친 거예요. 예, 물리친 거예요. 흥선대원군 정부가 물리치면서 그리고 나서 전국 곳곳에 세운 비석이 하나 있어요. 예, 이렇게 딱 세운 비석이 하나인데 그 비석이 뭐냐? 네, 그 비석이 바로 척화비라는 비석을 이때 쭉 세웁니다. 전국에. 신미양요 직후에 이 비석을 세우는 것이죠. 신미양요 직후에 이 비석을 지금 세우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척화비. 자,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사진 나왔습니다. 양이 침번 비전직화 주화 매국이라 양이 서양 세력들이 침범하였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싸우지 않고 주화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다 라고 하는 이 비석을 전국에다 쫙 세우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 네,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를 지금 이 척화비를 통해서 지금 관철시키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적으로는 당시 양반 유생들의 어떤 그 요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들어주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그 개혁을 단행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권 강화, 민생 안정,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통상수교 거부. 외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정책들이 지금 단행되고 있더라. 여기 바로 흥선대원군의 정책 방향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이 내부적인 어떤 이런 개혁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어떤 양반 유생들의 어떤 그 기득권,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